(2022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간단하게 그 다음에 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 ICBM 도전에 직면한 윤석열, 철저 분석, 북한의 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북한이 평양 순환비행장 부근에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하자마자 20km쯤 올라간 다음 공중 폭발했습니다. 합참도 발표했고 일본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이고 북한이 지난 3월 5일 9번째로 발사한 후 10번째 발사했습니다. 이 10번째 화성 17형이 어떤 미사일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 즉 ICBM과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이 IRBM과 ICBM은 핵탄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네, 장거리를 날아가는데 그냥 고폭약만 싣고 날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북한이 개발했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지대지가 있고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쏘는 잠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성 6형, 북한이 명명한 이름이죠. 사거리는 4,000km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정리한 바로는 8차례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2016년에 시험 발사에서 처음 성공했습니다. 이때 우리하고 미국이 경합을 했죠. 이 미사일이 바로 북한의 IRBM인 무수단입니다. 이 무수단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경북 상주에 배치한 것이 사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화성 12형이 있습니다. 2017년 역시 첫 번째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 이듬해죠. 화성 10형 다음에. 이 화성 12형은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데 무수단은 대포동에다가 노동미사일로 올린 거라면 이 화성 12형은 백두산 발동기,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백두산 엔진. 그리고 이제 화성 13형, 이 12형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개량한 거를 2012년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후에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성 10, 12, 13형은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우리 집에서 옛날 골로 뗄 때 쓰던 등유를 케로신이라 그러는데 케로신하고 액체산소로 쓰는 그런 우리나라나 소방세가 쓰는 같은 그런 액체 연료는 아니고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독일이 VT 로켓을 쏠 때 만들었던 화학물질, 독성물질로 만드는 아주 허접한 그러나 역시 장거리를 날아가는 그런 액체 연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발한 IRBM에는 북극성 5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 신포급 잠수함에서 쏘려고 하는 건데 2021년 처음 공개가 됐고 아직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북극성 5는 왜 주목해야 되느냐? 고체 연료를 탑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의 ICBM은 전부 다 고체 연료를 탑재하고 있는데 북한은 ICBM이 전부 다 액체 연료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잠수함에는 액체를 못 씁니다. 고체를 쓰는데 북극성 5를 현재 북한이 2021년에 공개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계속 고체 ICBM을 개발할 수 있겠죠. 자, 북한의 ICBM입니다. 화성 13형. 이거는 화성 12형에서 발전된 걸로 보이는데 2017년에 처음 공개됐고 한 10,000km를 날아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성 14형이 나오는데 2017년에 발사에 처음 성공합니다. 역시 한 10,000km를 날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만든 최초의 ICBM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탄두 무게는 작고 멀리만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15형을 2017년에 역시 첫 번째로 발사에 성공하는데 이때는 탄두는 큰 거 싣지 못하지만 날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표적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 제어를 할 수 있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화성 17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화성 16형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열병식에서 10월 11일 날 처음 공개했는데 쏜 적은 없어요. 13,000km를 날아가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실패한 화성 17형이 있는데 북한은 이거는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를 운영하는 주체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사일을 담당하는 것은 육군 미사일사령부, 우주 발사체는 과학기술부사나 항공우주연구원인데 북한은 둘 다 전략군이 담당하는 거로 보입니다. 전략군은 우리나라 군에는 없는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있고 그 밑에 육군의 각 군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군 위에 지상작전사령부가 있는데 그거 없이 바로 군단이 있는데 이런 군단급 부대와 함께 해군사령부가 있고 공군사령부가 있고 전략군이 있습니다. 이 전략군은 평안남도 성천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위치는 평덕선이라고 하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그 기찻길 옆에 100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이 있는데 그 역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사령관은 2015년 대장으로 진급한 김락겸입니다. 김락겸 대장. 정치위원은 박영래 중장입니다. 화성 10호를 시험 발사할 때 북한 언론에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령관보다가도 정치위원이 당과 통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를 바로 정하기 때문에 더 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군은 화성 17 등의 ICBM은 물론 화성 12의 IRBM 그리고 노동이나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 또 순항 미사일을 전부 관리하고 운영하고 우주 발사체도 합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 부근인가요? 거기 동창리에 서해 위성 발사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나로 우주센터죠. 그것도 아마 전략군이 운영하는 걸로 봅니다. 북한의 전략군은 굳이 비교하자면 미국은 통합전투사령부 11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익숙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략사령부라고 있습니다. Strategic Command, STRATCOM, STRATCOM으로 약칭하는데 STRATCOM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가 이 북한의 전략군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전략군은 13개의 미사일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병력은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연대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 여단들은 3개의 벨트를 편성하고 있다. 휴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벨트에 속한 여단들은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남한의 중북부에 있는 전략 목표를 때리려고 한다. 즉 서울을 때리고 국방부를 때리고 주요 비행장을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방에 있는 중간 벨트의 여단들은 노동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남한 전역과 일본을 때리려고 한다. 그리고 후방 벨트의 여단들은 쉽게 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10형 무수단 IRBM이죠. 화성 12, 13, 14, 15 등의 현재는 IRBM이죠. 그런 걸 가지고 괌이나 또는 미국도 장차 때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국경에 가까이 있어서 한미 공군이나 미사일 부대가 오폭 위험성 때문에 공격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전략군은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도 성강군에 연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거 소련은 이 철도에다가 ICBM을 싣고 다니다가 그러면 이제 항상 위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걸 세워갖고 쏘는 그런 시스템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ICBM 이름이 토폴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걸 본따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리는 KN-23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열차에 싣고 다니다가 발사하는 연대가 있고요. 또 이 전략군에는 원래 1월 22일부터 창설된 걸로 보이는데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전방 쪽에 휴전선 가까운 그 벨트에 있겠죠. 거기에 그 벨트를 이끄는 사령부 밑에
동중부 서부로 나눠서 각각 2개씩 무인기 대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전략군 설명을 가능하고요. 북한의 핵 운반 능력 발전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전력을 간단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때 북한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전문가, 정치학자들이 수없이 분석을 하는데 북한 스스로가 수소탄 개발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하러 의심합니까? 북한은 수소탄 개발했다라고 보시고 그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 9일인가 그렇죠. 이번에도 신정부가 5월 9일인가 8일 출범하죠. 이때 북한이 대단한 위협을 가합니다. 문정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문제의 화성 15형 ICBM 발사를 성공시키죠. 이렇게 위기를 잔뜩 조성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었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못하는 거 아니냐 절절맸었는데 그렇게 해놓은 북한이 해가 바뀐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아주 평화의 분위기를 띄우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응하니까 김여정이를 북한 고적대와 함께 평창 올림픽에 보내고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시합까지 하는 그런 쇼를 벌입니다. 남북 갑자기 긴장 상태에서 평화무도를 만들어서 깜짝 쇼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말려들었죠. 그러한 그해 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모라토리움을 거론합니다. 그 당시 북한 언론은 주체 107년, 이게 2018년입니다.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 그리고 공화국 북부에 있는 핵시험장, 이게 소위 말하는 풍계리 시험장입니다. 그거를 폐기하겠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 그랬고 북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립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문재인을 이용해서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 쇼를 한 거죠. 자, 이런 선언이 있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는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을 개발해서 쐈으니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회담할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한 거죠. 북한은 역시 그걸 노렸고 그 결과 2018년 6월 8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북한은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담이 열리는데 기여를 했던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었는가요? 당시는? 그가 먼저 이북의 특사로 가서 3월 달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북한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 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북에 갔다 와가지고는 미국에 가서는 체제 보장을 빼버리고 북한이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빼버리고 북핵을 폐기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하고 회담에 나서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서로 간에 서로 뭘 원하는지 확인했으니까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북한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영변에 있는 이미 폐쇄된 돌리지 못하는 핵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다. 북핵을 폐기한 걸로 보실 것이다. 라는 그걸 믿고 김정은이가 자기의 그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노이까지 오죠. 그때 우리의 국정원은 문재인의 국정원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회담을 잘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작을 미국에서 펼쳤죠. 그걸 트럼프도 알아차리고 나보고 노벨 평화상 받으라고 한다라고 사람을 한번 웃긴 다음에 기자들에게 내 친구 아베 일본 총리가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도 내가 추천했다고 공개합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고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결코 못 받죠. 김정은은 왔는데 그때 하노이에서 노딜 가봐 임마 하고 쫓아버립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미국이 벌인 대공작에 완전히 말려든 거죠. 이렇게 당황한 김정은이가 그해 6월 30날 그 직전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가요? 그 참석차 왔던 트럼프한테 사인을 보내서 6월 30날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이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북 회담에 나도 껴서 3자회담 만들자고 태극기 들고 판문점으로 쫓아갔지만 미국 경호원이 딱 막는 게 화면에 나왔었죠. TV 화면에. 이 회담에서 미국은 역시 하노이 노딜을 확인합니다. 웃기지 마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안 되는구나 확인하고 그해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남북 교류 어쩌고 저쩌고 광복절 격축사를 하니까 그 다음날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 속았다는 걸 확실히 확인한 거죠. 그러나 2019년, 20년, 21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별로 안 하다가 22년 들어서 꽉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다가 깨는 건데 이 깨는 과정은 2022년 1월 19일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재검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에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 김정은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해라 이런 시사를 했다고 보도합니다. 북한 언론들이. 그리고 바로 오늘 22년 3월 16일 괴물인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직전에 2월 27일인가요? 그 3월 5일 북한은 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죠. 이걸 토대로 화성 17형을 쏘았는데 오늘 실패한 겁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서 ICBM을 그 사이 만들게 됐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ICBM 이게 운반하는 수단이죠. 운반 능력 개발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소련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 강이 흐르죠. 그 드네프로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였으니까 드네프로 지역에 유주마슈 공장이 있습니다. 유주마슈 공장에서 ICBM에 사용되는 RD-250 엔진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건 액체연료 로켓이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주 구식 기술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죠. 그래서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아서 2014년에 크림반도가 있는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 합병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원래 다시 전쟁을 또 치르고 있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유주마슈 공장에서 제작하는 엔진을 러시아가 사가지 않는 상황이 2014년 내전하기 전부터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이 RD-250 엔진을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몰래 판매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걸 도입했죠. 그래서 이 RD-250을 자기형으로 북한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묶어서 80톤의 추력이 나오는 80톤짜리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백두산 대출력 발동기, 백두산 발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대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작은 미사일을 올리는 그런 발동기, 북한 엔진을 발동기만 했었는데, 네. 그래서 2017년이 문제의 해입니다. 그해 3월 18일 서해 발사장 동창리 철산에 있는 거, 거기서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이 백두산 발전기를 처음으로 지상에서 불을 붙여서 잘 타는지 지상 점화를 해보는데 성공합니다. 우리도 누리호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쏘려고 하는데 누리호 엔진을 만들어 지상 발사 시험에 성공한 바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 성공을 한 다음에 북한의 도하 언론은 이걸 3.18 혁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CBM급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엔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5일 이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고 우리가 정신없이 헷갈릴 때죠. 북한은 이 백두산 발동기 80톤 추력짜리 엔진을 장착한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합니다. 1차 실패. 그리고 바로 4월 16일 불과 11일 만에 심포에서 또 쏩니다. 2차 실패. 그리고 29일 14일 만인가요? 평북 북창 비행장에서 또 쏩니다. 1분 만에 덕천 지역으로 추락. 3차 실패. 그리고 5월 14일이면 우리가 5월 9일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취임한 직후죠. 구성시 방현 공군기지에서 이번에는 그전까지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TEL, 텔이라 그러죠. 그게 아닌 고정 발사대로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고정 발사대로 쏴야 되는구나. 힘이 워낙 세니까, 추력이 세니까 그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바로 북한 리스크에 꽉 직면합니다. 북한이 ICBM급, ICBM급 미사일을 만든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날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로켓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 106년, 2017년이죠.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대형 중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정은은 이 화성 12형을 탑재하는 탄두를 주체탄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은 완전히 북한 위기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그해 8월 29일 김정은이 보는 데서 평양 인근에 있는 순안 비행장, 저는 여기 가면 비행기 타고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고정 발사대로 화성 12형을 발사하는데 이게 일본 열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에 떨어집니다. 5차 성공입니다. 5차 발사인데 성공입니다. 일본이 난리가 나죠. 이때도 고정 발사대로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화성 17형도 역시 고정 발사대에서 순안 비행장에서 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6차 발사. 이때도 일본 열도를 넘겨서 더 멀리 날아가는데 북한은 자신이 있으니까 조선중앙TV로 이걸 찍어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화성 12형을 가는 동안에 그와 별도로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인가요?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에서 첫 번째 ICBM, 확실한 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화성 14형은 화성 12는 백두산 발동기만 붙이고 갔는데 여기다가 보조 엔진을 추가한 겁니다. 부스터라 그러죠. 우리 쪽에서는 부스터를 붙인 4개를 붙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성공하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 사업이 된다. 이러한 북한이 역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11월 29일 평성시 일대 평안 부근이죠. 고정 발사대로 화성 15형 발사를 해서 성공시킵니다. 화성 14형이 기본인데 화성 14형은 그냥 날아가기만 하는 거였으면은 요거는 자세제 이렇게 엔진을 약간 움직이거나 해서 더 정밀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화성 17형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거는 백두산 발동기를 4개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RD-250 엔진은 6개를 1단으로 쓰는 게 되죠. 그러면 백두산 발동기 추력이 80톤이니까 4, 8, 2, 30, 320톤 굉장히 센 로켓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중간 단계로 화성 16형을 제작합니다. 그 16형을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공개합니다. 화성 12형. 굉장히 긴 그 트럭, 바퀴 많은 트럭으로 공개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쏘기 위한 화성 17형을 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두산 발동기 4개니까 320톤 추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다시 쏘려고 하는 누리호의 1단 추력이 75톤짜리 4개로 돼 있으니까 발사 추력이 300톤입니다. 그죠? 75 곱하기 4 하면. 북한은 320톤입니다. 우리 누리호는 이러한 추력을 가지고 600에서 800km 지구 궤도를 돌아가는 1.5톤의 위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북한은 당연히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죠. 성공하면. 그래서 북한은 정찰 위성을 올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에서 1.5톤의 위성이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다탄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화성 17형을 괴물 ICBM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렇게 하면 미국이 난리를 치니까 이건 아니다. 위성 올리는 거다. 발사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난 2월 27일하고 3월 5일 백두산 발동기 새로 개량한 거를 시험 발사해서 성공시키죠. 그때는 IRBM으로 보였는데 이게 성공이 되니까 지금 화성 17형을 만들어서 오늘 쐈는데 실패한 겁니다. 자,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주 발사체를 은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은하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하를 구성하는 1단에는 이제 백두산 발동기가 들어가는데 그 엔진들은 백두산. 엔진을 묶어서 발사체를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위성을 올리는데 위성은 광명성. 광명성 위성을 백두산 엔진으로 몇 개를 묶어가지고 은하 발사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올린다고 할 때는 은하 메토 이렇게 이번엔 뭐 4호 5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일 때는 화성 매청 이렇게 불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발사체 부분이 너무 뒤져가지고 다른 나라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 위성에 우리나라 것이 천리안이 있었고 아리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발사체로는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전에 나로호로 쐈는데 나로호 일단은 러시아가 만들었던 앙가라 엔진이었습니다. 우리 게 아니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를 쏘면서 누리호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누리호 엔진 4개가 1단이 되고 1개가 2단이 되고 7톤짜리 엔진이 3단이 되는데 요거 전체를 누리호 발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리호 발사체 안에 누리호 엔진을 써서 그 위성은 뭐라 그러냐? 정확한 이름이 없이 그냥 실용위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른 나라 썼던 거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천리안, 무궁화, 아리랑 등등으로 했는데 이번에 거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냥 실용위성으로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 누리호도 액체고 북한 것도 액체입니다. 자, 북한이 이제 화성 17을 오늘 실패했는데 성공하게 되면은 화성 17형을 대량 제작해서 미국을 겨냥하게 되죠. 15,000km 정도 날아갈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제 타격 운운했던 윤석열 정권 길들이기에 나설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쫄았습니까? 미국한테 쫓아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평창올림픽 열리게 해달라 그러다가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화해 모드 제기하니까 달라붙어가지고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북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미국이 노딜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끌려갔던 거죠. 네. 이번에 북한이 다시 화성 17형을 또 쏠 겁니다. 아마 미국은 MD체제를 다 가동할 거예요. 어쩌면 동해로 이지스함을 투입해서 이 날아가는 화성 17형을 미국 이지스함이 SM3로 요격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니까 우리 군도 정상화돼서 현무4를 동해 쪽에서 대응 사격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해봐야 막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그 지역을 선제 타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북한이 난리치겠죠. 쏘지 말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서 북한을 한번 우리가 건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도입을 얘기했는데 추가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넣은 우리 쪽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서 우리도 같이 사용권을 갖는 핵 공유, 뉴클리어 쉐어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북한의 화성 17형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2017년 공포의 해를 만들고 2018년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정신없이 끌려가도록 만들고 5년 내내 4년 내내 실용하다가 이번에 북한은 다시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니까 세게 나가고 모라토리움을 폐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아까 한 말을 농담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북한이 쏘면 현재 우리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의 어느 한 지점을 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북한이 순환 비행장에서 쏩니다. 계속. 그 지역을 타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끌려갈 겁니다. 지금은 제 말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하는 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분석한 북한의 ICBM 도전, 윤석열 응전하라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